께서 마감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개전 이후 첫 회담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회담이 끝났습니다. 특히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 러시아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며 시장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또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하며 두 달 연속 40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플레이션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전장에서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3대 주요 지수 각종 압박에 목요일장에서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은 에너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WTI와 브렌트유 모두 전장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증시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WTI 2.5% 하락하면서 배럴당 10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글로벌 경제 성장이 우려되자 안전자산인 금값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기업 시총 상위도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2.7%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높게 나오자 미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는데요. 올해 초 시총 3조 달러를 달성했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 12%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긴축 우려가 주는 압박은 다른 기술주도 마찬가지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클래스 C, 그리고 테슬라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 그 가운데 아마존이 탑5 중 유일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20대 1 액면 분할과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번 액면 분할은 상장 이후 네 번째로 오는 6월 6일부터는 액면 분할된 아마존 주식이 거래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와 페이스북, 메타죠. 각각 1.5%, 1.6% 하락을 했고요. 그래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존슨앤존슨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럽중앙은행이 갑자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부양책을 끝내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급락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판단에 기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3분기로 앞당겼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던 비트코인 하락세를 보이더니 오전 7시 기준으로는 4,8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2월 25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에 2%를 돌파했다가 현재는 1.99%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1,2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학개미가 러브콜을 보낸 종목을 확인해 보시죠. 어제자 집계 기준 순매수 결제 금액 탑1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위는 TBT입니다. 잔존기간이 20년 이상인 미 국채지수를 역으로 2배 추종하는 ETF로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오를 때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목요일장에서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까 함께 올랐습니다. 6위에도 채권 ETF SHV가 있는데요. 만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초단기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버스 ETF는 아니다 보니 금리가 하락할 때 수익을 보는 구조로 오늘 새벽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8위에 아마존이 있는데요. 어제 기준 집계된 순위권이다 보니 액면 분할과 자사주 매입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 유입된 매수세입니다. 최근 유가 급등의 에너지주에도 서학개미가 관심을 보였고요. 엔비디아와 알파벳도 서학개미의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이죠. 각각 5위,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알파벳도 오는 7월 20대 1 액면 분할에 나서는데요. 추가 주식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7월 1일 기준 알파벳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스닥 100지수의 강한 하락에 기대를 거는 SQQQ와 강한 상승에 기대를 거는 TQQQ 나란히 3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위는 한 계단 차이지만 순매수 결제금액 기준으로는 TQQQ가 SQQQ보다 약 2.7배 많습니다. 1위는 SOXL이었습니다. 반도체주 부진해 오늘 새벽에는 6%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학개미 브리핑이었습니다.
글로벌 비즈입니다. 러시아 보이콧 행렬이 월가까지 번졌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월가은행 최초로 러시아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규제와 인허가상 요구 조건에 따라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종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NBC는 미국 은행들이 유럽은행에 비해 러시아 사업 비중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해 철수 부담이 적다고 분석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러시아 시장 연관 규모는 9억 4천만 달러, 약 1조 1,5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자산의 0.1%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디블 권리를 주장하면서 러시아 사업을 고집하던 일본의 유니클로도 잔류 결정을 철회하고 발을 빼기로 했는데요. 러시아 전역에 5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니클로는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모든 매장의 영업을 열흘 내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일부 차량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산 모델 Y SUV와 모델 3 롱레인지의 가격을 각각 $1,000 올렸고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도 10,000위안씩 인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게 테슬라 측 설명인데요. 테슬라는 지난해 총 12번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는데 모델 3 롱레인지의 경우 1년 사이 10.6% 올랐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가 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테슬라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 직원에 이메일을 보내 우크라이나 출신 직원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하면 최소 3개월치 월급을 미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전황을 지켜보며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테슬라 전기차 소유주들에게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국경 인근에 있는 자체 급속 충전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이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미용기자의 신문에 따르면 퀄컴은 이동통신 서비스용 심카드를 반도체에 직접 내장하는 아이심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향후 시장에 보급되면 기존처럼 심카드를 구매하는 등 복잡한 절차 없이 2분 만에 간편하게 통신사를 옮기는 등 편의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은 현재 미국 AT&T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해당 기술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는데요. 글로벌 5G 스마트폰 반도체 시장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퀄컴이 상용화에 성공하게 되면 애플과 삼성전자 등이 기술 도입에 나설 확률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영 혼란에 빠진 도시바가 기업 분할을 놓고 주주들과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시바 지분의 약 10%를 보유하고 있는 에피시모 캐피털은 도시바의 기업 분할 계획에 대해 중장기적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반대 뜻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도 가세해 현재 계획이 지난 몇 년간의 구조적 혼란과 경영 실적을 개선하는 일보다 우선시돼야 하는지 일인지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시바는 지난해 11월 기업 가치를 재고하겠다며 인프라 사업과 디바이스 사업을 독립시켜 회사를 3개로 분리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 3분할 계획을 2분할로 수정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24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전략을 직접 들어보는 모닝 인사이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 속에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큰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은데요.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톱니 펀드스트랙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이사는 앞으로 1년간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시장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stock market, even though we're 2 years or 3 years really almost past the pandemic start, the multiples actually declined. You're still getting paid a pretty hefty premium to own equities. So I know stocks are kind of in no man's land because of a lot of uncertainty, including the war and this sort of surge in inflation. But the fact that the market valuations aren't causing you to have a huge margin of error on the downside means, I just think you can't really get that hurt if you buy stocks here over the next 12 months.
한편 뉴엣지 캐피털 그룹의 이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현재 경제가 매우 강하고 금리가 비교적 낮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다면 모든 것이 백지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economic trajectory is so powerful, so strong, and rates are still relatively low that it still forces people into risk assets over time. I think, when you look out in the very short run, it's obviously all about the war. The longer the war persists, though, I think the probabilities of a recession increase. And in that case, we're watching PMIs, we're watching everything that you can watch to see if there's going to be kind of a pivot towards a recession. And the probabilities that have certainly gone up. And if there is a recession, I would say all bets are off. 미국 연준이 다음 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스프링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연준이 실제 행동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말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인상폭이 0.25%포인트가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우크라이나 위기, 인플레이션 상승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리 인상에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 Fed is going to continue to talk a lot tougher than their actual actions. So I think a 25 basis point move is what we should expect. That's really very mild. I think the Fed, with all the uncertainty about the crisis in the Ukraine, with the skyrocketing inflation and the fallback financial system, I think they're going to be very, very cautious about raising rates. They're not simply going to have blinders, look at the inflation number and say, oh, we need to raise rates 6 times. I think they'll be very slow.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였습니다. 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픽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양측이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한 전쟁 중단 촉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서방 국가들을 탓하고 있는데요. 장갈 기자와 우크라이나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 전혀 진전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측이 현지 시간 10일 외무부 장관들이 터키 안탈리아에서 1시간가량 회담을 했는데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적대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논의가 됐는데 러시아는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오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즉각 휴전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성과는 없었습니다. 네,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에너지와 물가 상승의 책임을 서방 국가들에게 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 영국 등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이는 러시아의 잘못이 아니라면서 비우호 국가의 오판 결과니까 러시아의 책임을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유럽과 다른 지역 주요 소비자들에게 전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행 가스관을 통한 공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일방적인 주장들은 이뿐만은 아닌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산부인과를 폭격해서 국제적인 공분을 산 데 대해 이는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가 일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연결되는 민간인 대피 통로를 우크라이나와 조율 없이도 매일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에 EU 가입을 신청을 하면서 특별 절차를 통해 가입을 즉시 승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EU 가입 절차는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데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이 이 절차 간소화를 꺼리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Dans le même temps, il faut que nous soyons vigilants. Est-ce qu'on peut aujourd'hui ouvrir une procédure d'adhésion avec un pays en guerre? Je ne le crois pas. Est-ce qu'on doit fermer la porte et dire jamais? Ce serait injuste. Est-ce qu'on peut oublier les équilibres de la région? Il faut faire attention. 네, 이렇게 사태가 2주를 넘어서면서 서방 국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를 보면 러시아가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전례 없는 제재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무엇보다 러시아산 원유 금지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미국과는 달리 유럽국들은 대응 수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